10년 넘게 바보로 불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학술회의에서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어요. 그는 바보가 아니라 백인이었다는 겁니다. 삼국사기 단 한 줄이 기록. 얼굴이 하얗고 말이 어눌했다는 문장이 모든 걸 바꿨거든요. 을지문덕, 연개소문과 어깨를 나란히 한 고구려 3대 명장 온달 말입니다. 그의 성씨 온은 한반도에 딱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당나라 기록을 보니까 사마르칸트 왕족의 성이 바로 온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자, 지금부터 온달의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는 정말 중앙아시아에서 온 외국인이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전쟁 포로의 아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551년 고구려가 튀르크와 전쟁을 벌여 1000명의 포로를 데려왔는데 시간상으로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하얀 피부, 서툰 고구려 말, 그리고 기록에서 지워진 아버지, 바보 온달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온달만큼 잘못 알려진 인물도 드뭅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바보 온달의 이야기는 사실 낭만적인 전설에 가깝죠. 실제 역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인물상이 나타나거든요. 을지문덕, 연개소문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고구려 3대 명장 중 한 명이 바로 온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장군이 왜 바보로 기억되고 있는 걸까요? 역사 기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삼국사기 온달 열전에 나오는 몇 줄의 기록만으로는 그의 전체 삶을 파악하기 어려웠죠. 그 빈 공간을 채운 건 후대 사람들의 상상력이었고 평강공주와의 로맨스가 더해지면서 점점 전설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온달의 진짜 정체에 대해 놀라운 가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온달 이야기는 대부분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입니다. 평양성에 살던 멍청한 청년이 울보 공주와 결혼해서 공주의 내조 덕분에 대장군이 됐다는 스토리 말이죠. 그런데 이건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삼국사기를 보면 온달은 실존 인물이었고 을지문덕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고구려의 실제 장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전설이 만들어졌을까요? 역사 기록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 온달 열전에는 고작 몇 줄의 기록만 남아 있는데 그나마도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죠. 출생 연도도 모르고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도 전무합니다. 이 공백을 메운 건 사람들의 상상력이었고 평강공주라는 드라마틱한 캐릭터가 더해지면서 온달은 점점 낭만적인 전설 속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 제기된 새로운 해석들은 우리가 알던 온달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원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얼굴이 파리하고 마음이 순수해서 바보 온달로 불렸다라는 문장인데요. 지금까지는 파리하다를 창백하다, 안색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해왔습니다. 허약한 사람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구려 대형, 그러니까 최고위 장군 직위까지 오른 사람이 허약했을 리가 없거든요. 전쟁터를 누비고 병사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창백하고 병약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해석이 바로 이겁니다. 파리하다는 단순히 피부색이 하얗다는 뜻이었다는 거죠. 검은 머리에 노란 피부를 가진 고구려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신기하게 쳐다봤을 테고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여기에 말투까지 어눌했다면요? 그건 아마도 고구려 말이 모국어가 아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두 나라 언어를 섞어 쓰면서 어색한 억양을 갖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연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학자들은 온달이 중앙아시아 출신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튀르크족 포로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두 가설 모두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먼저 사마르칸트 출신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르칸트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대 도시인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죠. 고구려에서 엄청나게 먼 곳 아니냐고요? 놀랍게도 당시에는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삼국시대에 이미 우즈베키스탄, 페르시아,
심지어 동로마 제국과도 무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낙타가 걷는 속도로 계산했을 때 약 8개월이면 중앙아시아에서 한반도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웠던 거죠. 실제로 삼국시대 유물들을 보면 서역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 각저총 벽화에는 명백히 서역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고구려인과 씨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신라 흥덕 왕릉의 무인석상은 전형적인 중앙아시아인의 이목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 서역인들이 왕래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 중 일부가 한반도에 정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온이라는 성씨입니다. 당나라의 역사 기록을 보면 사마르칸트 지역 왕족의 성이 온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온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봉성 온씨라는 단 하나의 본관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봉성 온씨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시조가 바로 온달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기록이 끊기거든요. 온달 이전의 조상에 대한 기록은 아예 없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중앙아시아 왕족이 어떤 이유로 고구려까지 오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망명이었을 수도 있고 무역상으로 왔다가 정착한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가 고구려에 도착했고 고구려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면요, 그 아들이 바로 온달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마르칸트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피부가 하얗고 고구려 말을 배우긴 했지만 완벽하지 않아서 말투가 어눌했던 거죠. 두 번째 가설은 티르크족 포로의 후손이라는 설입니다. 이쪽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서기 551년에 티르크, 우리가 돌궐이라고 부르는 유목제국과 고구려가 대규모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약 1000명의 티르크족 포로들이 고구려로 끌려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들은 고구려 곳곳에 배치되었을 텐데 일부는 노예로, 일부는 군인으로 편입됐을 겁니다. 시간을 계산해보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551년에 끌려온 티르크족 포로가 고구려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이는 온달과 거의 같은 또래가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인 거죠. 아버지는 티르크인, 어머니는 고구려인인 혼혈 아이가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온달의 어머니가 고구려인이라는 언급은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완전히 공백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신분이나 출신을 적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전쟁 포로나 노예였다면 당연히 기록에 남기기 곤란했겠죠. 후대 사람들이 온달을 영웅으로 기록하면서도 그의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생략한 게 아닐까요? 이런 패턴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장영실을 아시죠? 세종대왕 시절에 천재 과학자 장영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장영실의 어머니가 동래, 지금의 부산 지역 관기였다는 기록은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만 있어요. 원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죠. 이름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장영실도 혼혈이었고 그래서 신분이 낮았던 겁니다. 하지만 실력으로 모든 걸 뒤집었죠. 온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티르크족 포로의 아들로 태어나 피부는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하얗고 고구려 말을 배우긴 했지만 아버지의 언어가 섞여서 발음이 이상했을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를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놀렸겠죠. 제 말 왜 저래? 얼굴 왜 저렇게 이상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을 온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부른 건 실제로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언어 장벽과 외모 차이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온달이 어떻게 고구려 최고위 장군인 대형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는 거죠. 신분사회였던 고구려에서 백도 없고 집안도 미천하고 게다가 혼혈인 사람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고구려의 특수한 상황이 작용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온달이 활약하던 시기는 평원왕, 고구려 25대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는 심각한 내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왕은 거의 허수아비 수준이었고 실제 권력은 귀족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귀족들끼리 파벌 싸움이 치열했고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피 튀기는 투쟁을 벌였거든요. 왕실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원왕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 왕권을 강화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귀족들의 세력을 견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왕에게 충성하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고구려 군대의 고위 장교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거든요. 이들은 왕보다 자기 가문에 충성했습니다. 평원왕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신분과 출신을 따지지 않고 오직 실력만으로 장군을 뽑겠다는 거였죠. 평원왕은 매년 3월 3일마다 대규모 무예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어요. 귀족이든 평민이든 심지어 노비나 외국인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무예 실력으로만 승부를 보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서 우승하면 신분에 관계없이 왕의 친위대로 스카우트했습니다. 귀족들은 이 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왕의 결정이었기에 반대하기 어려웠죠. 바로 이 무예 대회에서 온달이 등장합니다. 혼혈이라는 이유로, 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평생 무시당하고 살았던 온달에게 이 대회는 인생을 바꿀 기회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어려서부터 몸을 단련했을 겁니다. 말로는 자신을 증명할 수 없으니 힘과 무예로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무예 대회에 참가했고 놀랍게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온달의 무예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수많은 귀족 자제들과 군인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평원왕은 약속대로 온달을 왕의 친위대에 편입시켰고 온달은 그때부터 빠르게 승진하기 시작합니다. 전투마다 공을 세웠고 부하들을 이끄는 능력도 탁월했거든요. 신분이 낮아서 오히려 왕에게 더 충성했고 귀족들의 파벌 싸움과도 무관했기에 평원왕은 온달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평강공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동화 같은 러브스토리는 대부분 후대에 각색된 겁니다. 실제로는 정략적인 결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평원왕이 자신의 딸을 온달에게 시집 보낸 건 온달을 왕실과 완전히 묶어두기 위한 전략이었을 겁니다. 온달 입장에서도 왕의 사위가 된다는 건 엄청난 신분 상승이었죠. 이렇게 해서 온달은 고구려의 대형 최고위 장군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온달이 장군으로서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고 특히 기병을 이끄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고구려 기병대는 당시 동아시아 최강이었는데 온달은 그 기병대를 지휘했거든요. 혹시 튀르크족 포로의 아들이었다면 아버지로부터 유목민의 기마 전술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튀르크족은 말을 타고 전투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온달의 마지막 전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원왕이 죽고 영양왕이 즉위했습니다. 이때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 지역을 신라에게 빼앗긴 상태였어요. 장수왕 때 정복했던 한강 유역이 신라 손에 넘어간 거죠. 온달은 영양왕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땅을 되찾겠습니다. 영양왕은 온달에게 군대를 주고 출정을 허락했습니다. 온달은 출전하기 전에 맹세를 합니다. 중령과 조령, 이북에 우리 땅을 되찾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게 운명의 장난이 됩니다. 중령과 조령은 지금의 충북 단양 지역인데 여기까지 쳐들어가려면 상당히 먼 거리였거든요. 온달은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진격했고 신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사 기록이 애매해집니다. 온달이 정확히 어디서 전사했는지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이 있거든요. 하나는 충북 단양에 있는 온달산성에서 전사했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 광진구의 아차산에서 전사했다는 겁니다. 두 지역 모두 온달과 관련된 유적이 남아있고 각자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단양 쪽 주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온달이 중령과 조령을 되찾겠다고 했으니 실제로 그 지역까지 진격했고 거기서 전사했다는 거죠. 단양에는 온달산성이라는 성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산성에서 고구려 유물들이 발견되었고 온달이 이곳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역 전설에도 온달이 이곳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반면 아차산 쪽 주장은 이렇습니다. 단양까지 가려면 반드시 아차산을 지나가야 하는데 신라군이 아차산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달이 아차산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반격을 받고 전사했다는 겁니다. 아차산에는 고구려가 쌓은 산성이 있고 이곳에서 고구려와 신라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증거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온달샘이라는 우물토도 남아있고 온달과 평강공주의 동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아차산은 한강 유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서기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이곳까지 내려와서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을 함락시켰어요. 그 이후 100년 넘게 고구려 땅이었던 이곳을 장수왕 사후 혼란기를 틈타 신라가 차지해버린 겁니다. 온달이 되찾고자 했던 게 바로 이 지역이었죠. 장수왕 때 고구려는 남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만주에서 시작해서 점점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한강 유역까지 장악했거든요. 한강 유역은 땅이 비옥하고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가 탐내던 곳이었습니다. 세 나라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전투를 벌였고 아차산성은 그 격전지 중 하나였습니다. 온달은 아차산을 탈환하기 위해 신라군과 정면 대결을 벌였을 겁니다. 그는 기병대를 이끌고 돌격했고 신라군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전투는 치열했고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 중에 온달이 화살을 맞거나 창에 찔려 전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죽었다라고만 간단히 기록되어 있어요. 온달이 죽자 그의 시신을 운구하려고 했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평강공주가 와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싸웠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라고 말하자 그제야 관이 움직였다고 하죠. 이건 물론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온달이 얼마나 완고하게 자신의 맹세를 지키려 했는지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땅을 되찾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으니 죽어서도 그 자리를 지키려 했다는 의미겠죠. 결국 온달이 단양에서 죽었는지 아차산에서 죽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지역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쩌면 온달이 아차산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그래도 계속 남쪽으로 진격해서 단양까지 갔다가 거기서 결국 숨졌을 수도 있죠. 또는 아차산에서 바로 전사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온달이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온달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명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온달을 영웅으로 기억했고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평강공주와의 러브스토리가 더해졌고 바보에서 장군이 된다는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로 변형됐죠. 실제 역사와는 다르게 변형된 부분이 많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온달의 이야기를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온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외모와 언어 때문에 차별받았지만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깨뜨린 인물이었어요. 혼혈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튀르크족이었다면 기마 전술을 배웠을 것이고 어머니가 고구려인이었으니 고구려 군사 체계도 이해했겠죠. 두 문화를 모두 아는 사람이었기에 더 창의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온달은 을지문덕, 연개소문과 함께 고구려 3대 명장으로 불립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친 영웅이고 연개소문은 당나라와 맞서 싸운 강력한 지도자였죠. 온달이 이 두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 자체가 그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게다가 혼혈 출신으로 그 자리까지 올랐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성취인 거예요. 만약 온달이 정말 사마르칸트 출신이었다면 어떨까요? 실크로드를 따라 멀고 먼 길을 여행해서 고구려까지 온 왕족의 후손, 낯선 땅에서 차별받으며 자랐지만 결국 그 나라의 영웅이 된 사람. 이건 단순한 신분 상승 스토리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 고구려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실력 중심의 사회였는지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또는 튀르크족 포로의 아들이었다면요. 전쟁 포로라는 최하층에서 시작해서 최고 장군까지 오른 겁니다. 이건 현대로 치면 이민자 2세대가 그 나라의 국방장관이 된 것과 비슷합니다. 온달의 성공은 개인의 업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가진 포용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고구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살던 나라였습니다.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유목민족들과 접촉했고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과도 교류했어요. 각저총 벽화에 서역인이 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고구려에 살고 있었고 일부는 높은 지위까지 올랐던 거죠. 온달의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줍니다. 외모나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죠. 온달을 바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그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원왕은 달랐어요. 그는 실력만 받고 온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 결과 고구려는 훌륭한 장군을 얻었고 온달은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온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억양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 말이죠. 온달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실력만 있다면, 노력만 한다면 편견을 깨뜨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물론 온달이 살던 시대에도 차별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고 아마 많은 무시와 모욕을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온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증명할 수 없으면 무예로 보여주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해냈습니다. 그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던 거죠. 온달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유물이 발견되거나 문헌이 재해석되면서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어쩌면 앞으로 온달의 출신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DNA 분석 같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온달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봉성 온씨 가문 사람들의 유전자를 분석하면 중앙아시아와의 성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온달이 정확히 어디 출신이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입니다. 불리한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역사에 이름을 남긴 영웅이 됐다는 것,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는 것, 이게 온달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달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인물이고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온달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출신이 아니라 능력으로, 편견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거죠. 평강공주와의 사랑 이야기로 포장된 전설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진짜 온달의 이야기는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백인이었을 수도 있는 혼혈 청년이 고구려 최고의 장군이 되기까지의 여정, 그건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거든요. 우리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제대로 전해줘야 합니다. 바보 온달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영웅 온달. 그는 고구려가 낳은 위대한 장군이었고 동시에 한계를 뛰어넘은 인간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